가을볕이 스며든 오후, 서울 외곽의 소박한 공원 묘지는 고요했다. 화려한 대리석 묘비들 사이 가장 구석진 언덕배기에 자리한 작은 봉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비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자그마한 돌멩이에 서툰 글씨로 새겨진 이름 이서연. 그 앞에 20살의 세 남매가 서 있었다. 맏형 한솔은 젖은 수건으로 비석에 묻은 흙먼지를 꼼꼼히 닦아내고 있었다. 2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얼굴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 짐처럼 얹혀 있었다. 그는 부모 없는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 옆에서 쌍둥이 누나인 한비는 길가에서 꺾어온 들국화 몇 송이를 정성껏 묘비 앞에 꽂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엄마의 이름을 어루만질 뿐이었다. 세 남매 중 엄마를 가장 많이 닮은 그녀는 엄마의 온화함과 슬픔을 모두 물려받은 듯했다. 막내 한결은 봉분 앞에 쭈그리고 앉아 쉴 새 없이 조잘거리고 있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하는 가게 사장 진짜 짜증나지. 내가 실수 좀 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 그래도 꾹 참았어. 형이랑 누나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나 잘했지? 그의 목소리는 짐짓 쾌활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늘로 꼭 2년째였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다. 가난했지만 세 남매는 엄마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했다. 하지만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는 아이들에게서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을 앗아갔다. 그 후로 세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한솔이 들고 온 작은 과일 몇 개를 봉분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 올해는 사과가 비싸서 많이 못 사왔어. 내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으로 한 상자 가득 채워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세 남매는 말없이 엄마의 무덤 곁에 앉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추억했다. 그들만의 작은 세상 속에서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낯선 엔진 소리였다. 묘지 아래쪽 좁은 길가에 이 누추한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량의 외관은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고 그 가격이 좋게 수억 원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세 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누가 이런 곳에 저런 비싼 차를 몰고 온단 말인가.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절제된 빛을 발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차갑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처음 와보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묘비들 사이를 천천히 훑었다. 그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했다. 세 남매는 낯선 이의 등장을 경계하며 그를 주시했다. 한결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뭐야? 저 아저씨는 길이라도 잘못 들었나? 그의 말투에는 낯선 이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형과 누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솔이 막내의 어깨를 누르며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일 거야. 그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 역시 남자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오직 한비만이 남자의 얼굴에 서린 짙은 고통을 읽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자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언덕을 향해 올라왔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해 보였다. 그는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세 남매가 앉아있는 작은 무덤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세 남매는 더욱 바짝 긴장했다. 남자는 그들의 무덤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이 아닌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비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잘 다듬어진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한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남자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어머니 무덤 앞에서 왜 그러시는 거죠? 막내의 당돌한 외침에도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비석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한 소리 동생을 말리며 남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인가요? 그는 혹시나 남자가 엄마의 먼 친척이나 과거의 지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제야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솔 한비, 그리고 한결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고요한 묘지에 가을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었다. 낯선 남자와 세 남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온 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는 비석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 너희들의 어머니가 맞나? 그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기이한 질문이었다. 한솔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남자는 한솔의 대답을 듣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한 조각의 기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그리고 다시 비석을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온 세상을 뒤흔들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내 아내다. 권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을 하늘의 마른 번개처럼 예고 없이 세 남매의 세계를 내리쳤다. 정적, 그 누구도 숨 쉬는 법을 잊은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막내 한결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미쳤어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남자에게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우리 엄마한테 아내라니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엄마는 알지도 못해 당장 여기서 꺼져요. 하지만 권지우는 한결의 거친 반항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를 보는 듯 단 무심한 표정으로 한결을 지나쳐 맏형인 한솔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내가 이들 중 가장 이성적이겠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최고급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세 남매에게 내밀었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이걸 봐라. 세 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사진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권지훈과 그의 곁에 바싹 붙어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 이서연의 얼굴이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까지 그들이 평생을 보고 자란 바로 그 얼굴. 하지만 사진 속 여자의 분위기는 그들의 기억 속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에게 엄마는 언제나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다. 한비의 손이 저도 모르게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한결조차도 분노를 잊고 사진 속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직 한솔만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대체 뭡니까? 권지훈이 사진을 다시 품에 넣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 안에 차유진의 사진이다. 차유진, 그 낯선 이름이 세 남매의 귀에 박혔다. 한솔은 즉시 그 이름의 이질감을 파고들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이서연입니다. 차유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착각한 모양이군요. 권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확신과 함께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니다. 내 아내는 과거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 너희들은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일부였겠지. 결혼 전의 삶,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까지. 그의 목소리는 진실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듯했다. 아내는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그녀의 과거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너희들을 이렇게 고생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그의 독백은 세 남매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저 남자의 슬픔은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살아온 20년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숨겼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권지훈은 이제 세 남매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 마. 더 이상 이런 험한 곳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아내 유진이가 남긴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매일같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들에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동시에 그들의 어머니를 기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한결이 다시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웃기지 마,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돈으로 우리를 사겠다는 거야. 우리에겐 당신 돈 따위는 필요 없어. 한결에게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었다. 한비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권지훈과 형제를 번갈아 보았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엄마였지만 엄마는 차유진이 아니었다. 엄마는 그들을 숨긴 적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하며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때 한솔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권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저희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고요. 저희는 저희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낯선 분의 환상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착각이든 다른 목적이 있든
더 이상 저희와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 주십시오. 한솔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권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힘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는 상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거절을 예희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충격으로 인한 치기 어린 고집이라고 치부했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기업가의 얼굴이 돌아왔다. 너희들이 지금 충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내 아내의 아이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자신의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했다. 권지훈이 떠나자 묘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세 남매는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조용했던 추모일은 한 낯선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미스터리와 혼돈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 버렸다. 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 남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들은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등장을 그저 정신나간 부자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고 서로의 아르바이트 고충을 나누며 억지로 일상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연 한솔의 앞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여러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중년의 남자는 자신을 권지훈 회장의 비서실장 김민석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김 실장은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세 남매의 밀린 월세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남은 병원비가 모두 완납되었다는 증명서였다. 그리고 앞으로 세 남매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권지훈 회장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이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듯 보였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이제부터 세 분은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오늘부로 정리될 겁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한결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린 당신들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이에요. 그는 남자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에게 가볍게 제압당했다. 한솔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저항임을 깨달았다. 돈과 권력 앞에서 20살 청년들의 반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는 조용히 동생들을 말렸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몇 가지 옷가지와 엄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만을 챙긴 채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은 마치 성벽처럼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궁전 같은 저택의 모습에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다. 바로 어제까지 그들이 살던 옥탑방과는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저택의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다. 벽에는 그 가치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박물관에 가까웠다.
세 남매에게는 각각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만 한 방이 주어졌다. 옷장에는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 가득 채워졌고, 식사 시간에는 전문 요리사가 만든 산해진미가 차려졌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은 그들에게 황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했다. 저택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고, 낡은 휴대폰은 보안을 이유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되었지만 그 안의 모든 통화는 감청될 것이 뻔했다. 한결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방 안을 맴돌았고, 한비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오직 한솔만이 이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냉정하게 주변을 관찰했다. 권지우는 며칠에 한 번씩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자상한 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듯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이나 장래 희망에 대해 묻곤 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아이들을 통해 아내 차유진의 알려지지 않은 과거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균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권지훈이 고급 와인을 따르며 무심하게 말했다. 유진이는 매운 음식을 정말 싫어했지. 김치찌개 같은 건 입에도 대지 않았어. 그 말에 한결이 저도 모르게 반박했다. 아닌데요. 우리 엄마는 김치찌개 명수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줬다고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권지우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사람이 입맛은 변하는 법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또 다른 날, 그는 아내가 요리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한비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엄마는 요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없는 재료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작지만 날카로운 불일치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권지훈은 아내가 고소공포증이 심했다고 기억했지만 한솔은 어머니가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권지훈이 보여주는 유럽의 호화로운 휴양지 사진 앞에서 아이들은 냇가에서 멱을 감고 텐트를 치고 놀았던 초라한 휴가의 추억밖에 떠올리지 못했다. 권지훈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아내가 과거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가난 속에서 억척스럽게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아내 차유진과 아이들이 묘사하는 강인하고 생활력 넘치는 어머니 이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다. 권지우는 자신의 아내 왼쪽 손등에 있던 작은 흉터를 떠올렸다. 신혼여행 때 다친 상처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심한 척 물었다. 너희 어머니 왼쪽 손등에 흉터가 하나 있었지 않니? 세 남매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의아함이 떠올랐다. 한솔이 대표로 대답했다. 아니요, 저희 엄마 손은 아주 고왔어요. 험한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지긴 했지만 흉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권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완벽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깊고 어두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권지훈의 저택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던 날카로운 분석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세 남매 역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맏형 한솔의 방에 몰래 모였다. 호화롭지만 감옥 같은 방 안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의논했다. 한결은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렸다. 그 아저씨 완전히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엄마에 대해 대체 뭘 안다고. 하지만 한비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결아. 그 아저씨의 슬픔. 진짜였어. 그리고 그 흉터 이야기.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게 분명해. 그녀의 직관은 논리적인 증거보다 더 깊은 곳의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한 것은 한 소리였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권지훈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해. 엄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단서는 옥탑방에서 황급히 챙겨온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 상자는 이 인공적인 부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실감을 주는 물건이었다. 세 남매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소박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갓난아기 시절의 자신들을 찍은 낡은 흑백 사진 몇 장, 곱게 말려진 네잎 클로버, 그리고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동화책 한 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기억하는 다정하고 가난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그때였다. 한비의 섬세한 손길이 동화책의 두꺼운 표지 안쪽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표지를 벌리자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문제는 두 아이의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다는 점이었다. 완벽한 일란성 쌍둥이. 한 아이는 수줍은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어딘가 반항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세 남매는 수줍게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충격에 휩싸인 한 소리 상자 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상자 바닥에 깔린 낡은 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구겨진 기차표 한 장과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기차표는 21년 전의 것이었다. 출발지는 서울, 도착지는 속초라는 낯선 이름의 바닷가 마을이었다. 날짜는 그들이 태어나기 바로 몇 달 전이었다. 어머니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왜 그 먼 곳까지 갔던 것일까? 마지막 단서는 낡은 수첩,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식료품 가격이나 아르바이트 일정 같은 소소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세 남매는 그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짧은 글귀를 발견했다. 오늘 잡지 표지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가졌어야 할 삶, 그 아이가 훔쳐간 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보물 셋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일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쌍둥이 자매, 낯선 바닷가 마을, 그리고 훔쳐간 삶. 한솔의 머릿속에서 끔찍하지만 논리적인 결론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아내 차유진. 그녀가 바로 어머니의 쌍둥이 자매는 아닐까. 권지훈은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어머니를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평생 쌍둥이 자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한결과 한비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형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 한솔은 굳은 표정으로 동생들에게 말했다. 진실은 이 저택 안에 없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저 기차표의 목적지에 있을 거야. 속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동생들에게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며 권지훈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했다. 그 사이 그는 이 황금 감옥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솔은 상자 속의 단서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그는 방에 거대한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너머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그들이 찾아야 할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지훈은 자신의 거대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책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그의 심란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아이들의 단호한 증언. 흉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10년 결혼 생활 전체를 의문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 알기는 했던 것인지 되묻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확신은 이제 금이 가다 못해 부서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슬픔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의심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추적해야 하는 냉철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그는 비서실장 김민석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내 아내, 차유진의 과거에 대해 다시 조사해. 내가 그녀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을. 내가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샅샅이 뒤져.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어떤 수단을 써도 좋아. 김 실장은 주인의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권지훈의 막강한 정보팀이 비밀리에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차유진이 졸업했다는 명문 보육원이었다. 며칠 뒤 김 실장이 1차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왔다. 표면적으로 차유진의 삶은 한편의 동화 같았다. 불우한 환경의 보육원 출신이지만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아트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다 권지훈을 만났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너무 완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의 학창시절 친구라고 알려진 몇몇 인물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육원 기록은 너무나 간결하고 교과서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의 과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권지훈의 머릿속에 유진을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화려한 자선미술 경매 파티장.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진은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지적이었으며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그녀의 그런 미스터리한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렸다. 그녀는 자신을 힘든 어린 시절을 극복한 자수성가형 인물로 소개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에 더욱 매료되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모든 이야기는 너무나 매끄럽고 정형화되어 있었다.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연극 대사처럼 권지훈은 정보팀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보육원 기록을 원본까지 확인하고 그녀가 살았다는 동네 이웃들을 탐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보육원은 몇 년 전 화재로 모든 서류가 소실되었다고 했고
그녀가 언급했던 친구들은 마치 유령처럼 실체가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신혼여행지였던 파리. 그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라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죄책감에 더 이상 묻지 못했고 그 후로 그녀의 과거는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금기어가 되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철저한 회피였다는 것을.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언제나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그 거리를 신비감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는 아내의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진짜 세계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조사가 난항을 겪던 어느 날, 김 실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정보팀이 차유진이 졸업했다는 보육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방의 작은 보육시설에서 수십 년 전에 낡은 기록 하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 기록에는 이서연과 이유진이라는 이름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함께 입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얼마 후 동생인 이유진은 부유한 집안에 입양되어 보육원을 떠났고 언니인 이서연은 16살 되던 해 보육원을 가출하여 그 후에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권지우는 보고서 위에 적힌 2개의 이름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서연, 그리고 이유진. 그의 아내 이름은 차유진이었다. 하지만 이유진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우연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입양된 이유진의 행적을 추적해. 입양한 부모, 계명 여부, 모든 걸 알아내. 지금 당장 진실의 끔찍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차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유진이라는 이름의 쌍둥이 동생이었고 성을 바꾼 채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했다. 그리고 세 남매의 어머니 이서연은 그녀가 버린 쌍둥이 언니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생긴 세 남매의 얼굴. 매운 음식을 싫어하고 요리를 못하던 우아한 아내와 김치찌개를 잘 끓이고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던 강인한 어머니.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던 것이다. 권지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던 슬픔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권지훈의 저택에서 며칠이 더 흘렀다. 세 남매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몰래 계획을 도모하는 공모자들처럼 은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솔은 며칠 밤을 새워 저택의 구조와 경호원들의 근무교대 시간, 그리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탈출 계획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는 동생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감청을 피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직접 속초로 가야 해. 진실이 그곳에 있을 거야. 그의 말에 한결은 주먹을 불끈 쥐며 흥분했고 한비는 불안해하면서도 오빠의 결정을 굳게 믿는 눈치였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성미가 급한 한결의 성격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한결이 저택의 정원에서 사소한 문제로 소란을 피워 경호원들의 시선을 모두 그쪽으로 집중시킨다. 그 사이 한솔과 한비는 주방 뒤편의 작은 서비스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간다. 그곳은 유일하게 감시가 소홀한 곳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점심 식사 후 한결은 계획대로 정원에서 조경색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진짜 분노에 찬 것처럼 보였다. 아저씨, 지금 내 신발에 흙 튀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그의 고함 소리에 저택 곳곳에 있던 경호원들이 정원으로 달려왔다. 모든 시선이 한결에게 쏠린 그 순간 한솔과 한빈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주방을 가로질러 굳게 닫힌 서비스 출입문 앞에 섰다. 한솔이 미리 훔쳐둔 작은 열쇠로 문을 여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저택의 높은 담벼락 뒤편, 세상의 자유로운 공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소란의 중심에 있던 한결은 경호원들의 방심을 틈타 재빨리 몸을 돌려 숲 쪽으로 달렸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형과 누나를 만났다. 세 남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거대한 황금 감옥이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이제부터 쫓기는 신세였다. 권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솔의 지휘 아래 그들은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추적을 피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의 CCTV를 피해 낡은 시내버스를 타고 도시의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지나가는 검은 세단 한 대, 경찰차 한 대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시간의 도주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울을 떠나 속초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버스가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 탁 트인 교외로 접어들자 세 남매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점차 목적을 향한 기대감과 기묘한 해방감으로 바뀌어갔다. 긴 버스 여정은 세 남매에게 잠시의 휴식을 주었다. 그들은 휴게소에서 산 찐 옥수수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다. 항상 강한 척하던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형, 나 사실 좀 무서워 라고 고백했다. 한빈은 말없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한솔은 듬직한 목소리로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했다. 그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기억을 지키고 그녀의 진짜 삶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순례였다. 이 여행을 통해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버스는 밤늦게 속초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와 서늘한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던 그들은 터미널 근처에 허름하고 낡은 여관에 방을 잡았다. 눅눅한 이불과 삐걱거리는 침대는 권지훈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아늑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세 남매는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창문 너머로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가방에서 엄마의 유품 상자를 꺼내 빛바랜 쌍둥이 자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이제 황금 감옥에서는 벗어났지만 동시에 거대한 미지의 세계 앞에 홀로 서 있었다. 한솔이 동생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그러나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다.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찾자.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긴 여행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탐색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속초의 아침은 눅눅한 바다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세 남매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어머니의 기차표가 끊어졌던 21년 전 이곳에 있었다는 작은 보육원이었다. 한솔은 탈출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그 보육원이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옛 주소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낡은 보육원 건물이 아니라 번듯한 신축 빌라 건물이었다. 과거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 상점들을 돌며 어머니의 사진과 어릴 적 쌍둥이 자매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한 동네의 기억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실망감이 드리워졌다. 오후가 될 무렵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였다. 한비의 시선이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간판 하나에 멈췄다. 추억 사진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에 걸린 간판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이고 있는 듯했다. 한비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오빠와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다. 사진관 안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작은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낡은 필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자 이 골목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세 남매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사진들을 내밀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한 소리 내민 어머니의 성인 시절 사진을 본 순간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 여인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해냈다. 아, 이 얼굴 기억나고 말고 우리 동네 보육원에 있던 그 쌍둥이 자매 아니여.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세 남매는 숨을 삼켰다. 동네 사람들이 천사랑 악마라고 불렀었지. 사진관 주인은 아이들을 낡은 소파에 앉히고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를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십 년 전의 흑백 영화처럼 느리게 흘러나왔다. 그가 기억하는 이서연, 즉 아이들의 어머니는 천사였다. 조용하고 마음씨가 고왔으며 언제나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녀였다. 반면 동생인 이유진은 악마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넘쳤고 영악했으며 때로는 잔인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의 착한 성품을 약점이라고 경멸하며 이 가난한 동네를 벗어날 날만을 꿈꿨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부유한 부부가 입양을 위해 보육원을 찾아왔을 때 일어났다. 부부는 서연의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려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되기 위해 교묘한 계략을 꾸몄다. 언니인 서연이 보육원의 돈을 훔친 것처럼 누명을 씌우고 입양 부부 앞에서는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펼쳤다. 결국 그녀의 계략에 넘어간 부부는 마음을 바꿔 유진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유진은 차유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서울로 떠났다. 세상의 유일한 피부티였던 동생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서연은 보육원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몇 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 16살이 되던 해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보육원을 떠났다. 그것이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서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진관 주인의 이야기는 세 남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들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삶 이면에는 이토록 아픈 배신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한결은 존재조차 몰랐던 이모라는 여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에 주먹을 떨었고 한비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어린 시절의 엄마를 생각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솔은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그는 어머니가 왜 평생토록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남매는 사진관을 나왔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핵심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말없이 잿빛 파도가 몰아치는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비밀은 풀렸지만 이제 더 위험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남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이 죽었다고 믿는 그들의 잔인한 이모. 차유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 저 멀리 마을 입구 쪽으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권지훈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권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속초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값비싼 코트 자락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 김민석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그를 따랐다. 그들은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의 정보팀은 이미 하룻밤 사이에 이 작은 도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놓았다. 권지훈은 사진관의 늙은 주인이나 동네 사람들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곧장 동사무소로 향했다. 그의 권위와 법무팀의 압력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낡은 서류 보관함이 먼지를 토해내며 열렸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가족관계 등록부 원본 서류 위에는 이서연과 이유진이라는 두 자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유진이 차씨 가문에 입양되어 차유진으로 개명했다는 기록이 선명한 붉은색 도장과 함께 찍혀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공식적인 사실이 되었다. 권지훈은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을 채우고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그가 10년간 사랑했던 아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는 차유진이라는 이름에 완벽하게 조작된 허상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사무소를 나섰을 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잿빛 바다를 배경으로 걸어오고 있는 세 남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의 얼굴은 사진관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두 개의 진실을 손에 쥔 이들은 작은 도시의 광장에서 마주 섰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솔이었다. 그는 더 이상 권지훈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아는 자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제 저희도 모든 것을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희 어머니 이서연에 대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아내라고 불렀던 그 여자, 어머니의 쌍둥이 동생 차유진에 대해서도요. 권지훈은 한솔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방금 손에 넣은 서류 사본을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도 안다. 나는 10년 동안 거짓과 결혼 생활을 한 셈이니까. 그들은 서로가 알아낸 사실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세 남매는 사진관 주인에게 들은 차유진의 어린 시절 잔인한 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권지훈은 서울에서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세탁하고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끔찍한 진실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차유진은 단순히 가난한 언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의 인생을 훔쳤다. 언니가 갔어야 할 부유한 집에 자신이 대신 들어갔고 언니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
세 남매의 어머니 이서연은 운명이 아니라 제 혈육의 잔인한 이기심 때문에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 순간 권지훈과 세 남매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같은 여인에게 빚을 진 기묘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권지훈의 슬픔은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는 세 남매 앞에서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너희 어머니를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의심과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비가 모두의 심장을 먹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문은 날카로웠다. 저기, 그 이모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과거를 전부 속일 수 있었다면 혹시 죽음까지도 속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이 광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권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아내는 2년 전 지방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그는 아내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권지훈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차유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속이고 어딘가에서 그의 돈으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은 전부 취소해. 그리고 팀을 동원해서 2년 전 내 아내의 교통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단 하나의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 내가 혹시 빈 관을 묻었는지 알아봐야겠어. 과거를 향한 추적은 끝났다. 이제 현재에 숨어있는 진실을 향한 잔혹한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권지훈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며 2년 전에 묻혀있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초의 최고급 호텔 전체를 통째로 빌려 외부와 격리했다. 세 남매는 다시 황금 감옥에 갇힌 셈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제 보호받고 있었다. 조사팀이 보내오는 보고서는 실시간으로 권지훈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차유진은 죽기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현금화하여 해외의 유령 회사 계좌들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사고 현장 보고서 역시 의문투성이었다. 국도변의 추락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차량의 화재는 비정상적으로 격렬했다. 전문가들은 인화성 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누군가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던 치과 기록. 권지훈의 팀은 그 기록이 정교하게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다. 무덤 속에 묻혀있는 것은 차유진이 아니라 신원 미상의 다른 여성이었다. 권지훈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세 남매와 함께 최종 보고서를 읽었다. 결론은 명백했다. 차유진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거액의 돈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지훈을 완벽하게 속였다. 사랑도, 결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 권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무함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자의 냉혹한 결의였다. 그는 바보처럼 놀아났지만 이 게임을 이렇게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호텔 방으로 의문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수신인은 세 남매였다. 경호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친 뒤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들국화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무덤계에 항상 놓여있던 바로 그 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있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는 게 좋아.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한솔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한솔은 권지훈의 눈짓을 받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너머로 죽은 어머니와 소름 끼치도록 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구나, 조카들. 차유진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만하고 여유로웠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더구나. 죽은 언니의 망령이라도 되살리고 싶은 건지 한솔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대체 왜 그랬어요? 왜 우리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제 와서 우리까지 위협하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망가뜨려 난 그냥 내 것을 찾은 것뿐이야. 그 멍청한 언니가 누렸어야 할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준 거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 언니가 남긴 귀찮은 오점이고. 그녀는 본론을 말했다. 내가 주는 돈을 받고 쥐 죽은 듯이 사라져. 너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할 테니.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거나 과거에 대해 입을 연다면 그땐 정말로 너희 언니 곁으로 보내주게 될 거야.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살해 협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위해 제 혈육마저 없앨 수 있는 여자였다. 그때 권지훈이 한솔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지독할 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를 들은 수화기 너머에 차유진이 순간 당황한 듯 침묵했다. 내가 버린 그 멍청한 언니의 딸들이 이제 내 자식들이다. 권지훈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게임은 끝났어. 내가 널 찾을 거다. 그리고 네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 네 언니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되돌려 받게 해주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차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다시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여전히 순진하긴. 당신이 그 애들을 평생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난 당신이 모르는 게 아주 많아. 여보.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호텔방 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권지훈은 즉시 경호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보호 본능으로 이글거렸다. 세 남매는 더 이상 진실을 좇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잔혹한 암살자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적이었던 바로 그 남자, 권지훈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무대는 골목길이나 회의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선, 즉
돈과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권지훈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의 지휘 아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의 금융 전문가들과 해커들, 그리고 전직 특수요원 출신들로 구성된 보안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차유진이 수년간 구축해온 비밀의 성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카리브해에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던 유령 회사의 계좌들이 동결되었고, 그녀가 사용하던 여러 개의 가짜 신분들이 실시간으로 추적당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돈줄을 끊고 그녀가 숨을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스위스의 한적한 별장에 숨어있던 차유진은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자산이 하나씩 동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권지훈의 반격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덫에 걸린 쥐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원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언니가 남긴 3명의 아이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것을 도왔던 충실한 하수인을 이용해 마지막 덫을 놓았다. 자신이 속초의 낡은 보육원터에 숨어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다. 권지훈의 정보팀은 즉시 그 정보를 포착했다. 너무나 쉽게 드러난 정보였기에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한솔은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지훈은 아이들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자신의 경호팀을 보육원터 주변에 은밀하게 배치했다. 밤이 깊은 시각, 그들은 마침내 속초의 낡은 보육원터에 도착했다. 폐허가 된 건물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유령처럼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차유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 어린 증오만이 가득했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 지긋지긋한 언니를 닮아서 아주 끈질기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한솔이 그녀를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엄마의 인생을 훔쳤어. 그리고 우리까지 없애려 하고 있지. 대체 왜? 차유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고 난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삶을 그 멍청하고 착해 빠진 언니는 가난히 어울려. 하지만 난 아니야. 그때 조용히 있던 한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차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에게 미안한 적 없었어요. 차유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다시 증오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미안해, 내가 왜 약해 빠진 게 죄지. 그녀는 품속에서 섬뜩하게 빛나는 칼을 꺼내 들었다. 그래, 너희들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해져. 너희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 그녀가 미친 듯이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순간 권지훈이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동시에 건물의 모든 창문이 깨지며 무장한 경찰과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권지훈의 계획대로였다. 차유진은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범죄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 남매와 권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 대신 끝없는 증오만이 담겨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차유진은 사기, 횡령, 살인 미수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긴 형을 선고받았다. 세상은 잠시 떠들썩했지만 이내 그들의 이야기를 잊어갔다.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이서연의 작은 무덤 앞에 네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권지훈과 훌쩍 자란 세 남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권지훈은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세 남매를 자신의 양자로 정식 입양했다. 그는 차유진에게서 회수한 재산으로 이서연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세 남매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한솔은 법대, 한빈은 미대, 그리고 한결은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권지훈이 말없이 한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거짓과 배신은 이제 그들을 올가매지 못했다. 그들은 시련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실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났다. 이서연이라는 착한 여인의 기억 위에서 그들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